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시골의 산으로 등산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평소에 중마고우와 함께 적당히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역에서 내려 근처 산에 올라 산책을 하기도 하고, 지도에 실리지 않은 신사 같은 곳을 찾으면 참배도 하곤 하죠. 몇 번인가 무서운 일도 겪었고 길을 잃어 헤매다 25km 넘게 걸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꽤 즐거워서 쉽사리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나라현에 있는 일본 백대 산촌에 선정된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마을에 놀러갈 예정이었습니다. 탐험보다는 제대로 찾아갈 생각으로 구글 맵을 보면서 마을을 목표로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죠. 길을 가던 도중 저수지 몇 곳을 지나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산기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마을까지 가려면 오솔길을 계속 따라가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구글 맵을 켰습니다. 구글 맵에서도 길은 두 갈래로 나와 있었습니다. 500m 정도 앞에서 두 길은 다시 합류하는 것 같았기에 어디든 좋다 싶어 우리는 더 짧아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자 점차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바닥 가득 피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내려오는 매우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쩐지 동화 속 세상 같다는 생각에 신이 난 우리는 이웃집 토토로의 주제가인 산책을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여기저기 고사리가 잔뜩 나 있는 가운데 사람이 낸 듯한 한 갈래의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에 딱히 망설임 없이 구글 맵도 안 보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다 보니 고사리 말고 다른 식물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무도 높은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가 되었습니다. 몸통과 가지도 구불구불 구부러진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기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에 나무를 제치고 풀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더욱 험해져서 힘들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가더니 마침내 절벽 같은 사면을 올라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길이라고 믿고 걸어오던 길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온 것인지도 도무지 모를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침착하게 이건 결코 오컬트적인 게 아니라 외길로 보였던 게 실은 내가 멋대로 걷기 쉬운 걸 길로 인식해서 착각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런 느낌으로 길을 잃는 건가? 우리 위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도 어쩐지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기분이 강했습니다. 길이 조금 험해지면서부터는 힘들게 앞으로 나아왔으니만큼 그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싫었으니까요. 이것도 감정을 조작당했다거나 딱히 비과학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대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보같이 어째서 그랬을까? 그대로 돌아갔어야만 했다고 지금 와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사가 가팔라서 거의 나무에 매달리듯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아갈까 싶을 무렵 벼랑 위에 하얀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벼랑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이던 가드레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잘못 봤다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에 도대체 왜 나는 가드레일을 본 걸까 하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적인 무언가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 원래 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만든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가파른 벼랑을 올라온 터라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벼랑 위에는 다시 길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환각이 아닌 진짜 인공물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 따위 없을 텐데 바깥은 데서 자주 보이는 도구를 넣어두는 창고 같은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두막이라고는 해도 벽의 칠도 벗겨지고 천장도 없는 데다 안에 나무가 자라있기도 해서 겨우 바닥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남은 바닥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라온 길은 과거 마을로 이어지던 옛길이고 오두막은 휴게소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벼랑을 일상적으로 다녔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산사태 같은 걸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 나와 친구는 둘 다 동시에 산에 들어오고서부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계속 한없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두막을 보는 순간에 느낀 절망과 공포는 정말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가 구해질 수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차례로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가 가자 하고 오두막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에 나는 필사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무서워서 오두막 쪽은 돌아볼 수 없었지만 뒤에서 공포와 절망이 계속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태껏 외길로 보였던 길은 사라지고 헤치고 갈 수도 없을 길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뇌에서 희망적인 기대가 없어져서 길을 보던 환각마저 사라진 탓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양옆이 벼랑인데다 그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파가 닿지 않아 스마트폰도 쓸 수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다 싶은 순간 친구가 벼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망설임 없이 나무를 잡고 매달리며 벼랑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도 따라서 벼랑을 내려왔고 근처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찾아냈습니다. 어느새 전파도 돌아와 있었기에 무사히 목적지인 마을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대로 별일 없이 끝났었습니다. 딱히 오컬트적인 것도 전혀 없었고 20대 후반의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은 정도였죠.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난 지금 또 그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나는 어쩔 줄을 모를 지경입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어떻게든 가고 싶습니다. 감정만을 놓고 보면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클 텐데 어째서인지 가야만 한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나는 또 그 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일상의 스릴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원하고 있고 그 마음이 무서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거겠죠. 오컬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산에 갔다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야 갑자기 깨달았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겁에 질려 몰랐었는데 전기도 없는 깊은 산속 오두막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그때 우리가 본 텔레비전은 계속 잡음과 함께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복권.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사실상 돈을 버리는 수준으로 낮죠. 나는 거기에 집착하느라 파산 수준으로 돈을 퍼붓는 사람들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거의 허위 광고 수준이지만 물론 당첨되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왕왕 있기 마련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는 또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질투에 휩싸여 이것저것 소송을 걸어댄다든가 더불어 진정한 친구와 속이 시커먼 사람들을 걸러낼 순간이기도 하죠. 내가 복권을 사는 것은 이를테면 1파운드짜리 물건이 필요한데 수중에 20파운드 지폐밖에 없을 때입니다. 거스름돈 받는 게 편해지기도 하고요. 동네 가게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승 확률이 무슨 99%인가 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 사보니 긁는 복권이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500파운드에 당첨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지만 카드엔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로 돌아가 내가 500파운드를 땄다고 알려줬지만 여전히 그 돈을 어떻게 받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게 주인도 그 방법을 몰랐고 난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하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맥도날드에 막 들어서던 난 누가 바닥에 흘린 버거를 밟고 넘어졌습니다. 잠시 의식이 까물거렸지만 앰뷸런스가 도착할 즈음엔 괜찮아졌습니다. 맥도날드는 내게 500파운드의 보상금을 쥐어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 똑같은 복권으로 한 장을 더 샀고 이번엔 2000파운드에 당첨되었습니다. 기분이 째졌습니다. 그리고 밖을 돌아다니던 중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이 내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사고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기에 건설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내게 2000파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깨달았습니다. 이 복권에서 무언가 당첨되면 그 수령액은 내 스스로의 불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더 당첨될수록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뿐이기에
그 뒤론 그 복권을 다시 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내 생일이었고 어머니에게 이상한 회사에 긁는 복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엔 100만 파운드가 당첨되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거울에서만 보이는 문. 거울에서만 보이는 문이 있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통찰력이 있다는 걸 줄곧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며 알았으니까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이후로 그녀는 그 거울의 시선이 줄곧 뺏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는 그녀가 그 거울 때문에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떼어내 팔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며 그의 말에 반발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그녀가 미스터리를 해결한 것에 대해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밤에 푹 잠들 수 있을 테니까요. 거울에 얼른 기대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얼굴을 여기에 갖다 대고 이 각도에서 봐봐.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봐. 그는 그녀가 시킨 대로 따라했고 처음에는 그들의 열린 침실 문이 보였습니다. 찾았어? 그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동시에 그녀가 거울 속의 침실 문 옆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빈벽 앞에 싱긋 웃으며 서 있는 그녀에게 아직도 찾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찾았지? 못 찾았어? 거울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침실 문이 보이는데 옆으로 비켜보면 내가 서 있는 곳 앞에 닫힌 문이 하나 더 있어. 그는 깜짝 놀라 돌아가서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린 문 앞에 자랑스러운 듯이 서 있었습니다. 기다란 하얀 손들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는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비켜. 그녀는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운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녀를 감싸고 있던 손들이 갑자기 팽팽해지더니 그녀의 표정은 놀람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도 느낄 수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얀 손들이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당기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붙잡기 위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빈 벽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독일의 이상한 괴담. 저희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린 신년 전야 때 무분해의 악령들을 놀래켜 쫓아내려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부활절에는 겨울의 악마를 내쫓기 위해 화영대를 태우기도 하죠.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이 마녀나 유령 혹은 악마로 변장하는 지역 전통도 수십 가지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런 전통들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연례의식들 중 하나인 이것의 배경에 대해선 적은 사람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설은 이러합니다. 때는 1700년 전 한 강도가 부잣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경비원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죠. 강도는 도망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생사의 기로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악마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을 테지요. 악마는 그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일 그가 해가 뜨기 전까지 주변 마을의 지별 군대를 침입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1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중 한 명이라도 그를 눈치채고 경보를 울린다면 악마는 그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걸 두려워한 그는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없는지 바옥체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지평선 너머로 빛 한 줄기가 들이오는 것을 보고는 당황해 가던 길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나오던 도중 그의 앞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피는 그의 외투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돌아가 자신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악마는 정당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가 저지른 짓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던 그 피해자의 피가 그의 옷에 붉게 물들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에게 단 1년의 시간만 주었기에 그는 지옥에서부터 매년 그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악마와 내기를 해야 되는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구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츠를 문 앞에 걸어놓았습니다. 만일 그 강도가 집에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자신들의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악마와 거래를 한 그 남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한 쌍의 부츠를 말이죠. 이 남자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도 변하기 마련이죠. 몇 세기에 걸쳐 변하고 또 변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어떤 버전에서는 그가 강도가 아니라 성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어딘가에선 그는 악마와 싸운 전사였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이죠. 이야기가 바뀌면서 그의 이름 또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가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들 테니까요. 유럽의 이민자들은 이 이야기를 대서양 너머로 퍼뜨렸습니다. 독일에선 그는 성 니콜라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에선 그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죠. 다섯 번째 이야기, 노크. 앤티크 선상용 트렁크. 다소 낡았음. 잠긴 상태이며 열쇠 없음. 무료 나눔합니다. 신문에 실린 광고는 또한 그것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친구가 힘을 합치면 136kg쯤은 들 수 있지만 그 트렁크를 바닥에서 떼어내는 데만 한 사람을 더 불러야 했습니다. 우린 트렁크를 판매하는 노부인에게 대체 안에 뭐가 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50년 전에 상속받은 거라오. 그 뒤로 매년 열쇠장이를 불러 열어보려 했지요. 그때까지는 쭉 잠겨 있었어요. 안에 든 건 금일 수도 있고 꼬질꼬질한 빨래일 수도 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제 멕시코로 가서 살 건데 이런 짐작은 필요 없으니까. 가구 일품으로서 우린 트렁크에만 관심이 있었고 오래된 것 치곤 꽤 모양새가 괜찮기도 했습니다. 안에 든 것은 그저 보너스겠거니 싶었습니다. 그것을 꾸역꾸역 내려 가장 큰 픽업 트럭에 싣는 수고 끝에 자물쇠를 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충분히 얻을 만큼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습니다. 친구는 자물쇠를 몇 시간이고 각작거렸지만 결코 열리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쪽에 잠금 장치를 살짝 움직이는 데까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내리 낭비한 끝에 나는 도구들을 트렁크 위편에 널브러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곤 그와 똑같은 두들기는 소리가 트렁크 안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트렁크 뚜껑을 3번 두들겼습니다. 3번의 노크가 돌아왔습니다. 우린 안에 누가 있느냐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오직 그와 비슷한 노크나 두들기는 소리에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느슨해진 금속 조각이나 심지어 똑똑한 쥐 따위에 말이 되는 설명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우스꽝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물쇠를 뚫고 도려낼 수 있는 장비를 빌려 돌아왔을 때 내 10살 먹은 아들이 작업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스크루드라이버로 건성건성 열쇠 구멍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막 도착한 우리가 본 것은 아들이 손에 쥔 드라이버를 한 바퀴 완전히 돌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단단히 닫혀있던 뚜껑이 퍽 소리와 함께 풀렸습니다. 우리 셋은 못 믿어온 눈길로 텅 빈 트렁크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가벼워 내 아들도 시원히 들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에 곰팡이 따위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열린 날 밤 아들이 심한 병증에 시달린 까닭이었죠. 누구도 심지어 의사들마저 증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내 나름의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품에 안긴 아들을 달래며 그의 등을 살살 두들겨 주었습니다. 아들의 몸속에서 똑같이 살살 두들기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6번째 이야기, 따돌림 당하던 아이. 얼마 전 일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학창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20년 정도 된 일인데 우리 옆반이었던 이 반에서 엄청 심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녀 불문하고 거의 반 전원이 한 나이만을 따돌렸던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팬티까지 강제로 벗겨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가둬두고 위에서 물을 뿌려대질 않나.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반 전원이 그 따돌림에 암묵적이라도 동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같은 반끼리만 뭉쳐 다닌다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하는 녀석들도 자기네 반 이야기는 결코 하려 들질 않았고 담임 선생까지 그 따돌림을 못 본 척 방관했었습니다. 결국 따돌림 당하던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사생대회 도중 그 반 아이가 호수에 빠져 죽은 것이 서막이었습니다. 이윽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신 자살한 아이도 있었고 행방불명되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까지 거의 2달 사이 그런 일들이 한 반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끝내 12월 초에 담임 선생마저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이쯤 되니 당연하게도 따돌림당하다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 원한을 품어 일어난 일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 옆 게시판에 붙어 있던 반 아이들의 캐리커처에 페인트로 과위표가 쳐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전학하는 아이들도 나오더니 결국 그 반은 졸업도 못하고 폐쇄되어 다들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따돌림당하다 자살한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외아들이 죽은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겠죠. 결국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반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하고 불지를 들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주변 정신병원에는 그때 미쳐버려서 아직까지 입원 중인 이 반 녀석이 있습니다.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서 겪은 알 수 없고 무서운 체험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밤길의 의문의 동반자. 저는 도시에서 자라나 시골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적한 시골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과는 달리 평화로운 풍경과 조용한 분위기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근처 숲으로 하이킹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숲속 길을 걷다 보니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길을 따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숲속은 금방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전파가 닿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녁 산책을 나왔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불빛을 향해 다가가니 한 할아버지가 랜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길을 잃어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길을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숲속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숲의 역사,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옛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저는 어느새 길을 잃은 불안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하오.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이 마을이니 곧 도착할 것이오.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 가지 않아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숙소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숲속에서 헤맸다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는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그 숲에는 해질녘에 혼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위험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저는 한 할아버지가 길을 안내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마을엔 그런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흰 수염에 낡은 모자와 양복을 입고 계셨다고 말이죠.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가 예전 이 마을에서 살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가끔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라 믿지 않았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사라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그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박 할아버지로 젊은 시절에는 숲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곤 했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고 마을의 역사를 전해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숲에서 그의 모습이 목격된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고는 호련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박 할아버지의 영혼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날 밤 만난 할아버지가 정말 박 할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이 이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여행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종종 그 마을과 박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지칠 때면 그 숲속의 평화로움과 박 할아버지의 친절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할아버지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저는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박 할아버지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박 할아버지를 만났던 장소를 찾아보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그날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박 할아버지가 또 나타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 멀리서 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또다시 길을 잃었구려.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시오.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다시 숲속 길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흥미로웠고 저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을까지 잘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오. 저는 할아버지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모두들 박 할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도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박 할아버지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길을 잃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그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위안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친절과 희생정신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저는 그분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경험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고 어려움이 닥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가끔씩 시간을 내어 그 마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설은 그 마을의 일부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박 할아버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분인 김 할머니께 할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였고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셨죠. 젊었을 때는 숲을 지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신경 쓰셨고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먼저 나서셨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박 할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정신을 담은 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마을을 방문하며 박 할아버지의 전설을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박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을 지키고 서로 돕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 눈에 반짝이는 호기심과 결심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박 할아버지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단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배려할 때 박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란다.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박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래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마을의 평화로운 숲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박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도 당신처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박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들으시고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며 숲속을 걸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마을을 자주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분의 정신은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박 할아버지의 랜턴 불빛이 저를 맞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또다시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요. 당신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숲속에서 다시 한번 박 할아버지와 함께 걸으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박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며 그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